네, 데이터 아이템이 D개가 있고, 디멘전이 D고, 이제 데이터 아이템 N개가 있으면은, 테스트 데이터 혹은 이미지가 하나 들어왔을 때에 이제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거는 이제 D의 비례해서 들어요. 디멘전의 비례해서.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데이터 아이템에 또 비례해서 이제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만큼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는 만약에 디멘전이 4다. 그러면 피처가 x1, x2, x3, x4라는 이제 피처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y 값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a1 x1 플러스 b1 x2 a2 x2 a3 x3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디멘전 개수만큼의 계산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리니어 클래스파이어가 이제 더 네, 빨라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또 어떤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있냐 하면 그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저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추천 시스템에서도 이런 좀 가장 좀 쉬울 법한 그러니까 뭐 추천 시스템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다이하드라는 영화를 봤다. 다이하드라는 영화 혹시 아나요? 다이하드? 그냥 뭐 액션 영화예요. 뭐 터미네이터는 알죠? 터미네이터? 뭐 트랜스포머라고 빼요. 뭐 하여튼 그런 영화인데 그 어떤 뭐 트랜스포머를 봤을 때 그 다음엔 그 사람이 또 다른 액션 무비인 다이하드를 또 봤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터미네이터를 봤으면 그 터미네이터도 보고 그래서 저 사람이랑 나는 뭔가 공통점이 있죠. 그 다음엔 저 사람이 본 다른 영화를 나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는 내가 아직 안 봤지만 저 사람이 본 영화를 추천을 해주는 게 이 기본적으로 추천 시스템에서 뭐라고 부르죠? 이런 형태의 방법을 네, 콜래보러티브 필터링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콜래보러티브 필터링? 혹은 이제 뭐 한국말로 이제 뭐 협업 필터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협업이냐라는 게 기본적으로 영화가 뭐 한 100만 개가 있을 때 내가 볼 법한 영화를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는 내가 볼 법한 어떤 소수의 영화를 내가 골라내야 되는 과정에서 이게 필터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라보러티브는 왜 그러냐면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건 그 여기 영화를 추천을 해주는 어떤 그 저기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결국은 나랑 그리고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 그 비슷한 성향의 사람의 그 이제 과거 히스토리 정보를 이용을 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은 이건 넷플릭스가 해주긴 했지만 어쨌건 내가 이제 필터링을 할 때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한테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혹은 우리가 협업을 해서 이제 내가 볼 영화를 이제 필터링을 한 거라고 해서 이걸 뭐 협업 필터링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슈에서 보면 이제 K-니얼스 네이버 vs 이제 리니어 클래스파이어와 같은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저가 한 100만 명의 유저가 있다. 그러면 트레이닝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다가 뭐 새로운 유저가 딱 들어와서 뭐 네, 그 저기 트랜스포머를 딱 봤다.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트랜스포머 본 사람들 다 이렇게 100만 명 중에서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을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봤던 영화들을 다 모아서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순위를 쭉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은 굉장히 쉬운 알고리즘이긴 하나 이게 기본적으로 10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 저기 트랜스포머를 본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 싹 다 검색을 쭉 스캔을 돌면서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엔 또 그 사람들이 본 영화들을 또 쭉 스캔을 돌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아이템의 개수나 이제 영화의 개수에 이제 비례해갖고 이제 그 테스팅 타임에서 영화 추천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은 이제 이거를 또 역시 어떤 형태의 모델로 따로 이제 리니어 모델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놔서 네,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 예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쳐다보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 뭔가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만 이제 뭔가 입력 정보를 집어넣으면 바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입력 정보만 이제 집어넣으면 트레이닝 데이터 하나하나를 이제 보지 않고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하죠.
네. 그 다음에 2번은 뭐였죠? 답이? 2번은 숫자로 따지면 네, 80이죠? 이제 여기 이제 100개가 있다. 그 다음엔 테스트 데이터 10개. 그러니까 뭐 그 저스틴 혹은 그 강의하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자기 이제 테스트 데이터는 아예 따로 빼놓고 거의 이제 논문 제출 한 일주일 전에만 이제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일주일 전에도 참 여유 있게 실험을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건 뭐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제 100개가 있으면 이거를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제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면 슬라이드가 어디 있겠죠? 네, 이게 딱 뭐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네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좀 빼놓고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렇게 5개로 쪼개서 5개를 이제 테스트 혹은 밸리데이션 셋으로 이제 선택을 할 애들을 5개 중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한 번의 트레이닝에서는 이게 총 100개였다면 5분의 4인 80개만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 질문이 트레이닝 셋이 몇 개냐?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의 폴드를 학습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제 몇 개가 이제 필요하냐. 네. 질문이 좀 헷갈린 구석이 좀 있었나요? 네. 네. 뭐 이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잘 생각해 저스틴이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밸리데이션 셋을 나눠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100개가 있다. 그러면 이게 크로스 밸리데이션 한다는 거는 총 몇 번의 트레이닝 및 밸리데이션의 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5번을 해야 되는 거죠. 5개 폴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크로스가 안 붙은 뭐 그냥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 우리는 보통 그냥 이 100개의 데이터가 주어졌다. 그럼 이거를 랜덤하게 뭐 셔플링을 하거나 그러니까 랜덤하게 이제 4대 1로 그냥 쪼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 한 세팅에 대해서만 해요.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가 요 하나당 점이 몇 개가 있죠? 이게 5-fold cross validation일 경우에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 혹은 그 K 값을 이제 변화시켜 가면서 총 이제 5번의 서로 다른 경우가 있었으니까 점이 여기에 5번 이렇게 찍혀요. 네. 즉 이렇게 5번을 실험을 80개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또 해서 20개 테스트하고 뭐 이것을 5번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그냥 20개, 80개를 그냥 딱 한 번만 선택을 해서 이 세팅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즉 그 말은 K를 달리 해가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트레이닝 및 이 트레이닝에서의 그 밸리데이션 셋과 이제 트레이닝으로 나눠 놓은 거를 그냥 딱 요 한 세트에 대해 요 픽스드된 한 세트에 대해서만 하면 요게 이제 점이 더 이상 5개가 아니라 하나씩만 이렇게 찍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이제 네. 내가 나눠 놓은 이게 진짜 어떤 옵티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찾는데 어떤 대표성을 띠는 어떤 그런 데이터로 이렇게 분배가 된 거면 좋은데 근데 이제 뭐 5번을 해보면 이게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하니까 5번의 평균을 기준으로 뽑은 것보단 조금 뭐 덜 로버스트 하겠죠. 혹은 좀 덜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요, 뭐 한 번 한 번 이제 트레이닝 하기도 힘드니까 보통은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쓰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해요. 딥러닝에서. 그냥 간단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요. 근데 저 밸리데이션이 좀 옵티멀하게 잘 뽑히면 좋은데 큰 데이터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보장성이 있는 건가요? 정말 큰 데이터. 약간은 그냥 뭐 운에 맡기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임포트를 하면 뭐 어떤 텍스트 파일이나 어디서 다운을 받아서 읽으면 그 데이터들이 어떤 순서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내가 그 수집한 순서 그리고 수집한 순서가 뭔가 시간에 따라서 쌓여진 데이터라거나
뭐 아마 이 강의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뭐 밸리데이션 세지 그걸 대표를 못 하는 거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한 번밖에 안 하는 거 이거 믿을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궁여지책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로드를 하면 이거를 한번, 그러니까 랜덤하게 이걸 뽑아요. 그리고 랜덤하게 뽑는 거를 보통은 이제 셔플링을 해갖고요. 1부터 총 100을 숫자를 내가 랜덤 퍼뮤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 다음에 초반 80개, 후반 20개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랜덤하게 뽑음으로써 그냥 이 20개의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뭔가 전체 데이터 혹은 우리가 아직 보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의 어떤 성질을 좀 잘 반영을 할 거다. 뭐 이런 스토리로. 네, 그 다음엔 이제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컴퓨터를 많이 이제 우리가 부려먹게 되는 케이스가 투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바깥쪽 for 룹이 2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엔 5폴드는 바깥쪽 for 룹이 5번 돌아가죠. 그러면 가장 최대한으로 돌릴 수 있는 게 몇 개일까요? 데이터가 100개가 있으면. 즉 몇 폴드까지 가능할까요? 100개까지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100개일 때는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100개를 쪼갠 다음에 그 중에 딱 하나만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쓰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99개, 그 다음에 1개 이렇게 해서 쪼개서 총 100번의 학습을 하는 거를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죠? 네, 리브 원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LOOCV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 그러니까 하나만 뺀 다음에 cross validation 한다. 사실 옛날에 솔직히 이제 뭐 한 5년 남짓 전에 이제 뭐 내가 뭐 투어니 뉴스그룹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런 SVM 돌려서 classification accuracy 재보고 할 때는 데이터 개수가 한 몇 천에서 몇만 개 정도여서 이게 가능했는데, 요즘 딥러닝은 학습 한 번도 오래 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5폴드조차 이제 좀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려서 못 돌리고 그냥 한 세팅에 대해서만 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여서 좀 잘 안 써요. 그리고 이게 그 바깥쪽에 for 룹이 100번 돌아가서 이것도 가장 많기도 하지만 한 번 트레인을 할 때 투폴드, 그러니까 가장 적을 원폴드는 좀 이상하고요. 그죠? 투폴드일 때는 한 번 트레이닝을 할 때에 보통 이제 50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죠. 그리고 트레이닝이랑 테스트는 그냥 넣으면 되는 건데, 이제 트레이닝은 우리가 뭐 저희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이런 것들을 배우듯이 우리의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번 뭔가 모델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모델의 어떤 우리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 번 하여튼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레이닝 50개, 테스트 50개라 하더라도 트레이닝은 한 100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려요. 예를 들면 100이라는 숫자는 그냥 내가 정확하게 그냥 적당히 얘기한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한 번의 트레이닝의 개수, 그 트레이닝 아이템의 개수가 중요한데 투폴드는 50개만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리브 원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99개의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거죠. 네, 트레이닝 아이템이. 그래서 이제 바깥쪽의 포룹도 이제 100개고 안쪽에서 이제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도 99개여서 아주 느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느린 경우죠. 네. 네, 그 다음에 뭐 마지막 거는 뭐 Curse of Dimensionality라고 뭐 디멘전의 저주 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좀 야기가 되는. 네. 그 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뭐 보통 볼륨으로 이야기를 해요. 볼륨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차원을 막 늘렸어요. 막 데이터도 막 뭔가 수집이 되고 막 뭔가 사람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한테 이제 뭐 적절한 어떤 그 상품을 막 추천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처음에는 뭐 어떤 제품들을 샀는지에 대한 그 과거 구매 이력만으로 뭔가 추천을 해줬었는데, 뭔가 이 사람의 정보를 우리가 살살 좀 더 수집을 하는 거예요. 뭐 나이도 수집하고 뭐 지역도 수집하고 성별도 수집하고 또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적당히 약관 업데이트 됐다 해갖고 그 약관에 슬쩍 뭐 페이스북을 이제 뭐 공개를 허용해야 한다 이런 거 슬쩍 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 페이스북 데이터까지 이제 보면서 뭔가 그걸 하는 거죠. 막 피처가 막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우리의 서비스에 뭐 가입자가 총 100명인데 피처가 막 늘어나서 뭐 좀 더 이제 많은 정보로 그 사람한테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건 좋은데 또 동시에 그 어떤 공간이라는 이 벡터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뭔가 공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이제 데이터가 좀 빽빽히 차야 어떤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 같은 게 그래도 좀 믿을만하게 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공간에 굉장히 이제 뭐가 좀 듬성듬성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네, 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공간이 얼마만큼 빠르게 증가하느냐? 디멘전에 이제 익스포넨셜리 비례를 해갖고 증가를 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한 변이 2x2인 그러니까 2디멘저널 데이터에서 우리가 뭐 한 피처가 뭐 0에서 2, 0에서 2 사이에 이게 뭐 키고 이게 몸무게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세팅이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요 0에서 2 사이에 요 정사각형에만 이제 보통 피처들이 이렇게 돼서 거기서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나 뭔가를 좀 잘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뭐 동그라미 데이터, 뭐 X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이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나면 이렇게 큐브가 되죠. 그러면 그 큐브를 같은 정도의 밀도로 채우려면 데이터의 개수도 역시 2배가 돼야 돼요. 디멘전이 하나가 더 늘어나면 네. 그러면 또 디멘전이 뭐 10개다. 그럼 원래 있던 데이터에서 네, 원래 있던 데이터가 뭐 네, 여기가 뭐 한 100개가 있었다. 그러면 100개에다가 계속 뭐 예를 들면 네, 얘가 조금은 지저분하긴 하지만 1과 2개 디멘전에서 이게 뭐 한 100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3개부터 총 10개까지의 총 8개 디멘전을 더 추가를 했으면 2의 8승 개수만큼의 배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즉 디멘전이 여기에 붙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익스포넨셜리 증가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냥 좀 쉬운 거는 100의 디멘전을 추가를 한 만큼 그냥 8배만 데이터가 늘어나서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밀도로 데이터를 채울 수 있으면 뭐 괜찮은데 그러면 좀 내가 행복하겠는데 여기가 이렇게 이 디멘전이 뭔가 이렇게 지수로 들어가서 아주 폭발적으로 이렇게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증가를 시켜요. 혹은 이제 부피가 그만큼 이제 익스포넨셜리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비슷한 정도의 밀도로 데이터를 채우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지죠. 그게 기본적으로 펄스 오브 디멘저널리티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럼 밀도라는 게 그럼 왜 중요하냐? 밀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네, 밀도가 결국은 밀도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점이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는 뭐 파란 점, 어떤 애는 초록 점, 어떤 애는 보라 점, 뭐 그 클래스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적당히 그래도 주변에 그래도 꽤 있어 줘야 그래도 이 저기 세퍼레이팅 하는 그 딱 잘라내는 그게 어느 정도 저기 네, 그래도 좀 신뢰를 할 만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디시전 바운더리는 뭐 때문에 생긴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KNN에서 예를 들면 이게 K가 1일 때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대부분 다 이게 뭐 수직이등분선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누구랑 더 가깝냐 이제 뭐냐 그 기준의 경계에서 한쪽으로 넘어가면 기냐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아니냐.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요 두 개의 수직이등분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꺾인 이유는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봤더니 뭐 이거랑 좀 더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긋고 저렇게 그어갖고 이것들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짜깁기 하듯이 이어준 게 우리의 디시전 바운더리.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두 점에 의해서 얘네 둘이 커버하는 영역이 대충 이쯤은 뭐 오케이인데 이쪽 혹은 뭐 이쪽 네, 이쪽 뭐 더 가면 이쪽에 있는 애들은 얘네들로부터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뭐 디시전 바운더리 우리 룰에 의해서 쭉 가다 보니까 좀 얘네 데이터가 실제로 뭔가 좀 얘네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그 차별성 아니면 그 차이점에 의해서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요 근처에서 그래도 만들었는데 얘는 뭐 예를 들면 키가 이게 키 몸무게 이러면
얘는 키 크고 홀쭉한 사람이고 얘는 키가 좀 작고 좀 약간 이런 그래서 대충 얘는 한 180이었고 얘는 한 160이었어요. 그러면 뭔가 170이고 뭐 몸무게는 뭐 60kg, 80kg, 그럼 뭐 한 70kg. 요 근처에서는 내가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뭔가 좀 디시전 바운드를 세울 수가 있겠는데 뭐 키가 뭐 한 2m가 됐는데 몸무게가 뭐 여기 뭐 얼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뭐 과체중이냐 뭐 저체중이냐 아니면 뭐 어떤 특정 뭐 예를 들면 뭐 당뇨병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런 걸 예측을 하는 게 좀 힘들어지는 거죠. 멀면 하여튼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측면에서도 좀 우리의 가능한 공간을 어느 정도의 이제 숫자가 좀 받쳐주는 형태로 좀 채워져야 우리의 클래시피케이션 그 모델이 그래도 믿음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K-nielsen 네이버 딱 요 특정 클래스파이어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가 또 않고요. 다양한 이제 모델들도 혹은 뭐 뉴럴넷이나 뭐 이런 모델들도요. 결국 뭐 대충 이런 작업들을 다 하는 거거든요. KNN의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좀 이렇게 부드러운 버전 같은 느낌이에요. 뭐 그래서 그거는 또 좀 우리가 또 나중에 공부를 하고, 네. 그게 이제 컬서 오브 디멘셔널리티다 라는 거고.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디멘션은 뭐가 되나요? 예? 디멘션은 뭐가 되나요? 디멘션? T로 쓴 거? T로 쓴 거? 아니면은 디멘전. 디멘셔널리티가 아니라 디멘전. 그건 뭐 그냥 대충 다 맞다고 해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퀴즈에 대한 비율을 뭐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안 했는데 성적에 들어가는 이 퀴즈의 비율을 뭐 이야기를 안 했는데 대충 뭐 한 10에서 한 15 사이? 15가 너무 좀 높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한 10 정도? 10 15 네, 10으로 하죠. 10%. 네. 또 질문 또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 그 데모 웹사이트 해봤어요? 네, 이렇게 되고 L1과 L2 디스턴스는 뭐 뭔지 알죠? 그다음엔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뿌려놓고 L2 디스턴스를 썼을 때 그리고 1, 2, 3, 4, 5, 6, 7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하나 늘려갔을 때 약간의 이제 보이는 패턴이 뭐가 있죠? 짝수일 때는 좀 하얀색이 더 많아지죠. 일단 하얀색이 의미하는 게 뭐죠? 네? 뭐라고요? 카테고리 안 들어가는? 각 클래스, U 클래스랑 그렇죠. 네, 타일을 이룬 게 이제 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얀색이 예제가 어디 있었나요? 네. 이게 왜 이걸 예제들을 왜 홀수로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홀수일 때도 그러니까 결국은 하얀색을 좀 줄이고자 하는 아니면 클래스 K-nielsen 네이버에서 동률 혹은 그 타일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로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요 하얀 점 그러니까 홀수일 때도 동률이 나타나요. 홀수일 때도 동률이 나타나는데 동률이라는 건 뭐냐 하면 K-nielsen 네이버 알고리즘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테스트 데이터 여기 박혀요. 그러면 얘랑 가장 가까운 K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뽑아서 걔네들 중에 이제 다수결을 하는 거예요. 뭐 3개를 뽑았다. 그랬는데 뭐 2개, 그 중에 2개가 뭐 강아지고 하나는 고양이다. 그러면 저기 다수결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3개의 다수결에 의해서 얘는 뭐라 그랬죠? 강아지라고 했나요?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홀수명을 뽑으면 이게 한 사람 얘는 강아지, 얘는 고양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타이인 거예요. 그래서 타이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없죠. 하나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얗게 칠한 거예요.
뭐 결정할 수 있는 방법들도 뭐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건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홀수에 비해서 짝수를 하면 네, 짝수계 사람 중에서 이제 더 이제 우세한 쪽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라서 짝수계에서는 뭔가 동률이 나올 어떤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좀 더 많겠죠. 그래서 아까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짝수에서 좀 더 흰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K-니어스 네이버 할 때는 K를 보통은 이제 홀수로만 해요. 짝수는 안 써요. 그 다음엔 홀수일 때도 역시 저기 하얀 부분이 있죠. 이 하얀 부분은 왜 생기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홀수일 때는 타이가 안 생겨요.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에서는 홀수명 뽑으면 무조건 우세한 쪽이 있거든요. 근데 가능한 레이블이 3개 혹은 그 이상이 되면 이제는 생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5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레이블이 강아지, 고양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둘, 고양이 둘, 사람 1명 이렇게 되면 네, 2대2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게 이런 흰 부분에 해당이 돼요. 이것도 뭐 당연히 멀티 클래스죠. 뭐 한 클래스 4개가 있는 멀티 클래스니까 네, 이런 경우에 이제 홀수일 때조차 이제 그렇게 생겨요. 그다음에 뭐 저거를 이제 좀 뭐 어떻게 핸들링을 하느냐. 보통은 이제 그 머자리티 클래스들, 그러니까 복수의 그러니까 1등이 여러 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등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이제 여러 개인 거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뭐 랜덤하게 이제 뽑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스트릭트하게 엄격하게 평가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무조건 틀린 걸로 하는 거예요. 답은 하나인데 모델은 답이 둘 중에 하나다. 그럼 너는 틀린 거지 뭐. 네. 아니면 이제 2개 중에 하나면 그냥 맞았다라고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어느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뭐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평가들을 좀 해요. L1이랑 L2가 트레이딩과 시스템에 따라서 달라지는 코디네이트에서 따라서 달라진다? L1 네. 코오디네이트에 따라 달라지는 거는 L1을 쓰고 이게 아닌 거에는 L2를 쓰는 게 없다 이런 식이었는데 L1이랑 L2로 차이. 네. 이제 그 부분 내가 아마 좀 뭐 놓친 것 같고 혹시 무슨 이야기인지 알면 아는 학생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고요. L2랑 L1은 이제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점들의 집합을 L1 디스턴스 혹은 L1으로 따지는 요 거리라는 개념과 L2 거리로 따졌을 때의 점들의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얘네들은 다 그거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보통의 경우 이게 어디서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쓸 때에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 뭐 하여튼 좀 뭐 우리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아까 피처가 4개다 혹은 네 이거 같은 경우 요 이미지를 그냥 픽셀 딱 4개짜리로 본 거예요. 2x2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처 벡터로 나타내면 4개 디멘전이 되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파라미터가 여기서 이만큼들이 있죠. 그러면 이 모델이 이제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에다가 이제 우리 로스에다가 이런 어떤 값들이 크면 클수록 우리 모델이 좀 더 리스크가 있다? 아니면 우리 모델이 좀 더 뭔가 안 좋은 모델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고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똑같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내가 100% 다 맞췄어도 혹은 내가 과거의 예제에 대해서 내가 다 100% 맞추는 모델이었어도
그 코에피션트 가중치를 굉장히 크게 준 모델과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작게 준 모델은 어느 게 조금 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제 어느 게 더 좋냐면 작은 코에피션트의 모델이 더 좋다라고 했었죠. 그게 그러니까 뭐 옆집 사람이 뭐 주식을 사라고 이렇게 했더니 뭐 한 과거 2번에서 이렇게 봤더니 맞췄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아주 전폭적으로 신뢰를 해갖고 3번째 이 사람이 또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전자사를 다 걸면 이제 망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2번 맞췄어도 그래도 조금 덜 믿는 거예요. 네. 덜 믿고 더 믿고가 바로 이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이 자리에 픽셀에 어떤 좀 밝은 픽셀이 나타났다. 그럼 나는 이거를 무조건 고양이로 처리를 해버리겠다. 네. 그런 모델과, 그러니까 왼쪽 위에 있는 픽셀에 뭔가 이렇게 올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각 정보에다가 그런 식으로 너무 막 이렇게 좀 그렇게 하면 모델이 릴라이블하지 못해서 이것들의 전체적인 숫자의 크기들을 내가 크면 클수록 뭐 좀 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줄이도록 이게 만드는 게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동그라미랑 이 마름모 측면에서 이거를 그냥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점수는 결국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제곱의 합을 한다거나 그래서 스퀘어 루트를 취해. 그렇게 하면 요걸 어떤 하나의 벡터로 봤을 때의 이 벡터가 가지는 어떤 평균적인 크기를 L2 디스턴스로 구할 수가 있고, 아니면 L1 디스턴스로 구할 수가 있어요. 즉 L1 디스턴스는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이제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모델이 있을 때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측면에서 이게 얼마나 크냐 작냐의 기준으로 볼 때에 같은 정도로 자란 애들은 바로 그 등고선을 그리면 L1 디스턴스일 때는 이렇게, 얘네들이 이게 디스턴스가 1, 여기 1이면 얘들은 이제 L2 디스턴스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그냥 2개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얘는 점수가 1점. 근데 이게 크면 클수록 못한 거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점이라고 구별을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그 다음에 어떤 모델은 그 옆집에 사람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믿고 또 그 내 뒷집에 있는 사람 정보도 또 그렇게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코에피션트가 뭔가 2배로 커졌어. 2배로 커지면 L1 디스턴스에서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 그러니까 내가 옆집 사람을 내가 100% 신뢰하고 이 사람은 0% 신뢰한 모델이나 옆집 사람을 50% 신뢰, 앞집 사람을 50% 신뢰, 이거나 L1 디스턴스 중 측면에서는 둘 다 그냥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동일해요. 네, 그 다음엔 2,0은 L1 디스턴스를 보면 또 2배만큼 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점수는 마이너스 2점의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점수를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매길 수가 있는데, L2 디스턴스는요, 이게 등고선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즉 내가 이제 한 사람을 100% 신뢰하고 얘는 이제 0% 신뢰한다. 요때 리스크는 얘 50%, 얘 50%일 때 리스크랑 똑같은 게 아니라, 이 등고선 개념에서 보면 얘 루트 2분의 1, 즉 얘 70%, 루트 2분의 1이 얼마죠? 1.414분의 1이니까 0.707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70%를 신뢰하고 70% 신뢰했을 때 요게 결국은 100% 0%일 때 리스크랑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요 파라미터의 크기에 대해서 이 여러 파라미터들을 결국은 어떤 형태로 다 합산을 해갖고 우리의 리스크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계산하는 방법이 제곱의 합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L2 디스턴스를 쓸 때랑 L1 디스턴스를 쓸 때랑 뭐 이런 식으로의 차이가 이제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또 SVM 할 때 또 여기서는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장 최적화를 하는, 이게 그러니까 파라미터 2개예요. 그러니까 이건 앞집 사람, 이건 옆집 사람. 그 다음엔 얘네들에 대한 어떤 뭐 과거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뭐 주식이 이게 뭐 얼마가 돼, 3일 만에 10배가 뭐 책임져. 뭐 10배는 우리나라에서 못 가지만 그런 뭔가를 이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쯤에서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장 최적화시킨
옵티멀 파라미터가 딱 이 지점에서 발견이 됐어요. 여기서도 또 이 지점에서 발견이 돼요. 똑같은 지점에서. 그러면 이게 뭐 이런 거.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보울 같은 혹은 이 지점에서 로스 펑션이 가장 작고 이 지점에서는 로스 펑션이 조금 좀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가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에 파라미터의 모든 조합을 나타내는 게 이 2D의 좌표 평면이고 이 각각의 특정 조합의 파라미터들 그 케이스들마다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의 점수들이 있어요. 네. 얘는 완벽하게 다 맞췄어요.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100점. 좀 옆으로 갔더니 얘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100개 중에 하나 못 맞췄어요. 얘는 99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에서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뭔가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를 좀 더 덜 맞춘 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수 리스크 측면에서만 보면 둘 다 내가 빵 퍼센트 믿는 거. 네 말도 안 믿고 얘 말도 안 믿을래. 그래서 나 아무것도 안 할래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 싶은 정도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얘를 더 믿는 만큼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좀 내가 더 리스크를 테이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이 점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그런데 안 좋아지는 정도가 뭔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쫙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안 좋아지느냐, 아니면 요 마른 모가 쫙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안 좋아지느냐, 요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지점에서 트레이닝 데이터 관점에서는 저게 이제 가장 최적이라고 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적인 측면에서는 뭐 당연하겠지만 원점이 가장 최적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긴 좀 그렇고 조금은 리스크는 테이크는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여기서부터 멀어지면서 로스가 점점점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안 좋아지는 정도와 여기서부터 멀어지면서 뭔가 안 좋아지는 정도가 어딘가에서 탁 만나서 내가 트레이닝 데이터는 뭐 한 이쯤에서 만나되 한 80점, 그러니까 100점은 안 되고 한 80점. 그 다음에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뭐 30점에 내가 마이너스 30점의 로스를 내가 뭐 부여를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딘가에서 만나는 그 포인트를 찾는 게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포함을 한 형태의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의 그 학습 과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제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좀 약간 두리뭉실할 수는 있겠지만 이 마른 모나 아니면 이 동그라미가 쫙쫙쫙 퍼져나가면서 그 어떤 리스크는 점점 늘어나고, 가장 최적의 포인트로부터 또 멀어지면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로스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 두 개가 이제 만나는 점에서 뭔가를 최적의 솔루션을 그냥 종합적인 총체적인 솔루션을 찾는데, 그게 여기서의 에런 로스에서는 이게 꼭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꼭지점에서 만났으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그냥 이쯤에 있어요. 그러면 한 이쯤까지를 원을 이렇게 그으면 이 원에서 멀어진 것만큼, 그러니까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는 이렇게 원 형태로 퍼져나간다고 하면, 이게 이 원이 최대한 이제 적게 만들었을 때가 트레이닝 데이터의 최적 포인트에서부터 그래도 최소한으로 이렇게 좀 작게 멀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L1 로스가 이제 이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꼭지점에서 그 두 개의 그 랑데뷰 포인트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그 꼭지점이 뭐냐? 결국은 어떤 특정 디멘전이 이제 0인 경우에 생겨요. 그래서 L1 모델은 L1 놈 기반의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모델은요, 보통 어떤 거를 주냐면 이제 스파르스 형태의 모델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처는 100개를 썼지만 L1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당히 쓰면 결국은 일부 베리어블들, 뭐 한 100개 중에서 한 30개의 베리어블들은 변수가 무조건 빵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내가 100개의 변수가 주어져 있으나 30개 내가 아예 안 쓰겠다 식의 형태로 이제 모델이 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조금 바꿔서 하면, 내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리스크를 내가 10가지만의 리스크를 마이너스 10가지만의 리스크를 할당을 하겠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 10,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이런 식의 뭔가 마름모 내에서의 이제 가능한 점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의 옵티멀한 포인트는 뭐 이런 바깥쪽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트레이닝 데이터는 멀어지는 거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리스크의 안쪽에서 이제 파라미터를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원을 가장 뭔가 적게 내가 확장을 함으로써 저 영역 안으로 쏙 들어가려면 많은 경우 이 꼭지점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리스크랑 로스랑 무슨 차이? 로스가 그러니까 틀릴 경우. 네, 로스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내가 잘 못 맞췄고 맞췄고,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100개가 주어졌을 때 100개를 내가 다 맞추도록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옆집 사람이 이야기했을 땐 100% 맞췄으니까 옆집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내가 그 가중치를 주어서 의견을 내가 중용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지만 그게 좀 너무 리스키하다 이거죠. 그래서 로스라고 표현한 거는 보통 이제 학습 데이터에서 내가 이제 로스를 이야기한 거고요. 그다음엔 순수하게 그냥 파라미터가 커짐으로써 생기는 어떤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형태 나의 버짓 아니면 내가 이제 테이크할 수 있는 리스크의 정도를 L1으로 할 거냐 아니면 L2로 할 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죠. L2는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데서 이제 점점 이제 뭔가 커지면 대충 이 접점 이 원을 그래도 가장 최소한으로 이렇게 만들므로써 이렇게 내가 이제 테이크할 수 있는 리스크 안쪽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이런 어떤 축에서의 꼭지점이 이런 원에서는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이제 모든 그 변수들이 모든 그 가중치들이 다 0이 아닌 형태로 나오고. 네, 그래서 좀 설명하다 보니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그게 그러면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 리스크 크기를 정해놓고 네. 그 리스크의 크기 안에서 가장 로스 펑션이 제로가 되는 지점과 가까운 지점을 저희가 모델을 설정합니다. 네, 맞아요. 정확하게 그거예요. 네. 혹시 SVM 같은 거 안 배웠나요? 혹시 SVM? 서포트 벡터 머신? 네. 하여튼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이제 이런 형태의 로스인 셈이거든요.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은 정확하게 이제 L2 로스를 쓴 경우가 돼요. 그러면은 로스 펑션에 그 레귤레이션이 들어가는 게 어떤 맞춤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로스가 적은 경우에도 그 데이터 값이 정말 원래 엄청 큰 경우에 그런 레귤레이션 적용해서 좀 파라미터가 크지 않게 만드는. 네, 맞아요. 네. L1 지식을 쓰는 건 아니지만 언제 네. 언제 L1 쓰는 언제는 L2 쓰는. 네. L1, L2를 쓰는 그 차이는 이제 L1 로스가 좀 더 뭔가 로버스트하다,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변수가 뭐 총 100개가 있을 때 그 100개 중에서 내가 좀 일부만을 쓰겠다. 그래서 조금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뭐 특정 뭐 당뇨병이 있다 없다를 진단을 하는데, 내가 일단 모으고 본 피처는 뭐가 있냐면 뭐 키, 몸무게, 뭐 혈액형, 뭐 사는 지역, 뭐가 있을까요? 뭐 마시는 물의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혈액형이라는 피처는요, 뭐 특정 혈액형이 이제 어떤 당뇨병을 더 많이 유발을 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걔는 이제 피처에 들어갔으니까 걔도 우리 모델은 걔에 대해서 적당한 가중치를 준 형태로 학습이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조금 관련성은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관련성이 좀 미미한 경우에는 이 변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냥 싸그리 무시를 해버려라. 이게 어떻게 보면 스팔스 모델의 좀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명시적으로 좀 뭔가 이제 좀
네, 모델에 좀 주입을 하고자 할 때 이제 에런 디스턴스를 에런 레귤러라이제이션 쓰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또 다분히 또 그런 측면도 있어요. 모델이 아까 그 리니어 모델에서도 우리가 그 디멘전 개수만큼의 파라미터들을 저장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스파르스 모델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 뭐 100개의 파라미터들이 있었는데 뭐 레귤라이제이션 적당히 썼더니 이제 30개의 피처가 0이 됐어요. 그럼 우리 모델의 파라미터는 70개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또 들어와도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와도 100개의 정보 중에 이제 30개는 그냥 아예 그냥 애초에 버려버리고 70개만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또 뉴럴넷을 이제 배울 텐데 뉴럴넷에서 이제 L1 레귤러라이제이션 쓰는 경우에는 뭐 인풋이 3개고 뭐 아웃풋이 2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키, 몸무게, 혈액형 이 3개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가 총 몇 개가 있느냐? 당뇨병을 예측하는 데 3개 쓰이고 여기서 이렇게 3개 쓰여요. 그러면 이 각각의 선마다 가중치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중에 이제 얘가 혈액형은 뭐 당뇨병에 영 관련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아예 링크가 끊어지는 형태로 생각을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로스는 올라가는 건가요? 로스는 조금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스크 생각 안 하고 했을 때 트레이닝 데이터를 내가 100개를 다 맞추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내가 버짓을 준 형태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내가 한 몇 개는 희생을 하고 못 맞추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의 액큐러시를 100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언신 데이터에서 잘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아까 뭐 밸리데이션이나 아니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때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해보니까 현실상에서 여러 데이터로 해보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100개를 다 맞추지 않고 이런 리스크 내가 세팅한 버짓 내에서 뭔가를 좀 한 개 좀 더 잘하더라. 이래서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디스턴 자체가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간의 그런 거리를 구할 때도 쓰이잖아요. 네. 근데 강의에서 보니까 에런 디스턴스는 어떤 그 의미적으로 벡터가 의미가 있을 때, 의미 같은 파라미터 가지고 있을 때, 데이터 가지고 있을 때는 에런 디스턴스를 사용하는 게 유용하다고 보는데 그게 실제로 어떤지. 그게 이제 많은 경우 이제 로스 펑션에서는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로스는요. L1 디스턴스는 좀 잘 안 쓰기는 해요. 그 왜 잘 안 쓰냐 하면 네, 내가 이제 뭐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뭐 이런 거 기억하나요? 뭐 중학교 때였나 이거 그리는 거? 네. 그래서 뭐 3, 5 이렇게 돼서 x가 3보다 작을 땐 이렇게 된 뭐 이거. 네. 이거죠, 그죠? 다 구간을 뭔가 쪼개서 그렸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우리의 저기 학습 과정도요. 결국은 요런 펑션에서의 어떤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키랑 몸무게가 2개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뭐 수명 이거 우리가 리그레션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키가 1이고 몸무게가 2일 때 수명이 5였어요. 키가 3이고 몸무게가 뭐 1일 때 수명은 뭐 4였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모델링을 하냐면 y는 ax 플러스 b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리그레션 모델을. 그러면 이제 x가 1일 때 ax1 플러스 a2x2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이거 하나 지우죠. 이걸 이렇게 지워서 그러면 이제 키 1 곱하기 a 플러스 b 빼기 5 이거를 최소화를 시켜주고 싶은 거고 L2 로스를 쓰는 경우에는 트레이닝 로스가 이렇게 생기죠. 리그레션 플러스 3 곱하기 a 플러스 b 빼기 이번엔 타겟 밸류가 4죠. 4의 제곱으로
L2 로스를 쓰면 이렇게 생겨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L1 로스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A 플러스 B 마이너스 5의 절대값 플러스 3A 플러스 B 빼기 4의 또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L1으로 디자인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로스 펑션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약간은요. 네, 아예 B도 없앤다고 치죠. B도 없애죠. 우리는 바이어스 혹은 Y절편도 허용을 안 하는 아주 단순한, 즉 키의 미래에서 수명을 뭔가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꼴이 이런 형태의 꼴과 거의 유사해졌죠. 3A-4, A-5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에서 그 최소가 되는 A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혹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타겟 밸류와의 그 차이를 최소화해주는 어떤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가장 최소화로 만들어주는 A에 해당하는 값이 무한계가 있죠. 그죠? 3에서 5 사이에 아무거나 되면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서 기본적으로 L1 로스를 쓰면 솔루션이 하나로 안 나와요. 보통의 경우. 솔루션이 이제 하나로 나오질 않고, 그 다음엔 이제 이거에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L2 우리가 흔히 쓰는 스퀘어드 로스를 쓰면 Y는 x-3제곱 플러스 x-5제곱이라고 로스가 계산이 되고요. 이때는 이제 포물선이 이제 4일 때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니멈 포인트가 딱 한 점으로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는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보통은 L2를 쓸 때는 이제 하나로 유니크하게 딱 결정이 되는데 L1 로스를 쓰면 유니크하게 결정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L1 로스를 쓰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릴 때 다 쪼개서 그렸죠. 구간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거에서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 다 그림을 우리가 따로 그려야 되거든요. 뭔가. 그래서 거기서 뭔가 최소값을 찾아야 돼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는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미분해서 0인 거를 찾죠. 즉 미분하면 이게 나오죠. equal 0라고 하면 가장 그 평평해졌을 때 기위가 탁 0으로 만났을 때 그게 최소점이다.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미분도 좀 약간 이상하고, 그죠? 구간별로 다 쪼개야죠. 절대값이 띄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좀 로스 펑션이 좀 되게 지저분해진다는 의미는 내가 최적화를 하기에 미분도 잘 안 되고 절대값이 띄어야지 뭔가 이 펑션도 그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L1을 잘 안 써요. 그렇지만 L1을 쓰는 경우도 뭐 있기도 하고, L1을 쓰는 경우 이제 보통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뭐 이제 그냥 용어만 그냥 어디서 이제 그러니까 로버스트 리그레션이라고 또 뭐 이야기를 해요. 로버스트 리그레션이라고.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즘 뭐 많이 쓰이는 텀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되고 됐죠? 질문. 코오르디네이트 프레임 쓸 때는 뭐 L1을 쓰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코오르디네이트가 그 피처마다 가중치가 이제 코오르디네이트에 있는데 코오르디네이트가 피처의 가중치가 코디네이트는 이제 좌표계라는 뜻이거든요. 코디네이트는 이제 3차원이다. 그럼 X좌표, Y좌표, Z좌표. X축, Y축, Z축이 이제 코디네이트의 그냥 사전적인 의미인데, 이게 어떤, 혹시 그 몇 분 몇 초인지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메일을 좀 보내주면, 그걸 한번 다시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로스나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측면에서 에러보다 X가 나은데 뭔가 에러니 나은 게 있다 그러면 그 피처들을 이제 거의 의미가 그렇게 없는 걸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네. 간편한, 맞아요. 간편한 측면도 있고, 모델이 하여튼 좀 말 그대로 깔끔해지는 거죠. 지저분한, 좀 내가 일단 인풋의 피처로 내가 추가는 했으나, 영 상관없어 보이는 거는 얘가 과감하게 탁탁 버리는 거를 할 수 있는 좀 능력이 되는 거죠. 네. L2는 이제 다 그 값들이요, 짜잘짜잘하게 뭐가 좀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제 뭐 레귤러라이제이션 L1을 썼을 때의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패스라고 그래갖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모델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스크에 해당하는 어떤 내가 이제 버짓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총 리스크의 양을 2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마름모가 가로 세로 2인 그 마름모 내에서의 어떤 그 파라미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에서 멀어지되 거기로 들어오는 어떤 가장 최단의 그 포인트를 찾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버짓이 X축이에요. 여기서 버짓이 이렇게 될 때 그때에 저기 가중치들을 이제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짓을 굉장히 크게 잡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던 그 피처들마다 붙는 그 선형 리니어 모델에서의 가중치들이 이렇게 다 0이 아닌 값으로 뭔가 생겨요. 근데 내가 버짓을 좀 줄이겠다. 내가 여기까지만 허용을 하겠다. 버짓을 그러니까 총 2까지 허용을 하겠다. 혹은 마이너스 2까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전체적으로 값이 뭔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다 조금씩 내가 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의 버짓보다 내가 더 버짓을 작게 해주면 실제로 이게 점점 작아지되 내가 이렇게 내가 믿는 그 정도들을 하나하나마다 조금씩 줄여주되 누군가는 이제 살아남지 못하고 그냥 0으로 해갖고 쭉 깔려버려요. 그래서 이 시점의 버짓 이후부터는 그 변수는 이제 모델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가중치 0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패스고 이게 정확하게 L1을 썼을 때의 그 레귤라이제이션 패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버짓을 이게 달리하면서의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계속 해보면서 그 다음에 이걸 L2 레귤라이제이션 쓰면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이제 L2 레귤라이제이션 쓰면요 전체적으로 이게 줄긴 하는데 왜냐하면 그 동그라미가 우리가 버짓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접선 딱 만나는 그 랑데뷰 포인트가 모든 애들이 다 0보다 큰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다 짜잘짜잘 저 끝까지 가도 버짓은 내가 줄여도 그 어느 누구도 0이 안 되고 다 값이 조금씩은 다 살아있는 형태로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패스가 나오게 돼요. 네, 그게 이거예요. 그 L2 레귤러라이제이션 썼을 때를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죠? 배웠나요 혹시? 리치 리그레션이라고 하고 L1 레귤라이제이션 썼을 때 리니어 리그레션을 나쏘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그 L1 레귤레이션 썼을 때는 이렇게 다 죽었던 것처럼 이건 이제 버짓을 이게 뭐 그냥 이미지 설치한 거라 이제 거꾸로 그린 거고 버짓을 내가 점점 줄였을 때에 이 패스들이 점점 0에 다 가중치들이 이제 수렴하긴 하나 이런 값들은 다 0 근처로 있는 거는 다 살아있어요. 끝까지. 아까의 그래프는 뭔가 어느 변수는 딱 0에 붙어서 그 다음부터 그냥 싹 죽어서 쭉 가는 건데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근데 우리 피처들은 그 다 한 번에 이제 다뤄지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보면 모든 피처들이 이제 한 방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뭔가 피처들 간에 이제 지그재그로 가는 뭐 그런 형태는 조금 네, 이 레귤라이제이션이랑은 아마도 직접적인 관련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25분부터 나오는데 L1 디스턴스, L2 디스턴스 이 부분 표 보면서 나오는 게 지금 다시 보니까 폴 리레이트 시스템이 이 좌표선상에서 L1은 그 마름모 돼 있고 동그라미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원하면 이걸 쓰고 저 그림을 원하면 저걸 쓰고 그런 것 같고 L1에서는 이게 폴
돌리면 뭐 로테이트를 하면 이게 그 모양이 달라지는데 L2는 뭐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걸 돌린다는 게 무슨 글쎄요, 그건 난 잘 모르겠네요. 네, 네, 그건 난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네, 그런 스파이시티 측면에서 이제 L1을 좀 이해를 하면은 네,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도 좀 그 부분 다시 좀 볼게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오늘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네, 맞아요. 과제는 좀 우리가 좀 그 아나콘다 쓰죠? 쓰나요? 아나콘다? 파이썬에 이제 확장팩인 이제 아나콘다를 깔아서 거기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 넘파이 튜토리얼을 좀 숙제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PDF로 좀 인쇄를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숙제를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까지 이게 우리가 아직 딥러닝까지 가기에 한 강이 더 남았어요. 그 다음번이 이제 뭔가 딥러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일주일에 이제 한 1.5개 뭐 이렇게 보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초반이고 하니까 이제 목요일까지 우리가 하나를 더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요. I write my name, not my student. Really? Okay. Yeah. Please make sure to use your student ID from next time. And also, what is the answer for the second question? Question is 80. 80. 40반까지. 네. 지원서 제출하라고. 네. 그때 내가 사인 안 해줘서 안 했어요. 아이고. 네. 저번 주에 두 번 올렸기 때문에 못 왔는데 네. 증명서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뭐 출석 체크 안 했어요. 디멘션은 T갔으면 괜찮아요. 디멘전 질문을 했던 게 이 그래프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L1에서 페널티를 주고 이제 아마 이게 옵티멀한 쪽으로 접근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랬을 때 L1 페널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세이터 2랑 세이터 1이 이제 네. 코에피션트라면은 여기서 각각에 대해서 약간 좀 지금 여기만 봐도 이제 세이터 2만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좀 되어 있는 거 하는 반면에 L2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디렉하게 이게 어떤 형태에서 그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까 그려주셨던 아까 이쪽이 지금 이제 컨벡스 펑션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고 이 지점에서 이제 뭔가에 대한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L1에 대한 이제 그리드를 그려서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 L1에 대한 레귤라이저 페널티 자체를 주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내가 좀 모르겠는데 예. 한번 링크를 주면 내가 한번 보고 이야기 좀 해줄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페이지를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그 강의에서 그 데모를 플랫하잖아요. 근데 실제 예를 들어 이미지 데이터는 디멘션이 엄청 높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 데이터를 실제 데모 형태로 플랫해서 보여주려면 네. 디멘션 리덕션을 해서 플랫을 하는 거예요. 실제 돌리는 건 그대로 돌리고 네. 플랫할 때만 디멘션 리덕션을 해서 보여주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 디멘전이 높으니까 당연히 2D나 3D에서 안 보여지고 네. 그래서 그것들을 네, 이런 형태로 이제 각각의 어떤 데이터를 디멘전 리덕션을 해서 뭔가 얘를 2D로 나타내고 2D 상에 이제 걔네들의 오리지널 이미지나 네, 오리지널 데이터가 뭔지를 좀 이렇게 나타내는 형태로 시각화를 좀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게 그 클래시파이된 기준은 사실 그 원래 리덕션의 기준, 원래 네. 디멘션을 기준으로 클래시파이가 되고 실제 플롯할 때만 네, 맞아요. 그냥 보여지는 거죠. 아, 어떤 생각? 그러니까 위에 8승으로 늘어난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네. 돼.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이해를 했을 음. 때 포인트가 4개가 있어. 네. 차원이 늘어나면 네. 포인트에 네. 차원이 지수성으로 간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아까 여기서는 포인트가 되면 음, 그냥 포인트가 뒤에서 위에 3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디멘전이 이 포인트 지수의 지수가 된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가 그 2라고 세팅한 값은 뭔가 각 피처의 그러니까 레인지가 2니까 그 볼륨이 이렇게 커지니까 그러니까 2의 디멘전 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얘랑 같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이 같은 길이 내에서 데이터가 총 4개가 있다. 그럼 또 같은 길이만큼으로 새로운 축을 만들면 이 4개가 또 4의 2승이 돼야 되니까. 빽빽하게 채운다고 가정하면 아까 2가 그냥 여기서 4가 되는데 우리는 디멘전이 3개가 됐을 때 포인트가 4의 3승이 되는 말씀이시죠? 그렇죠.